네, 간밤 M7 기업 상황 함께 점검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기업 역시 테슬라입니다. 오늘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초반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다가 장 중반에 하락 전환한 이후 그래도 강보합 지켜내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스티펠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출시하게 될 예정인 모델 3, 모델 Y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테슬라 지난 10월 이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생산 계획을 밝혔지만 뚜렷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생산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기대감 분출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계속된 상승세 이어갑니다. 3%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151달러를 이제는 넘어섰습니다. 장중에는 152달러까지 넘어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최고가 행진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ES 2025, 여기에서 이제 젠슨 황 CEO가 기조 연설을 앞두고 있죠. 2025년에도 이 AI에 대한 기대감 여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이 기조 연설에서 루빈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이야기,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올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 애플입니다. 애플도 역시 상승세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티에서 4분기 실적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12월 판매 대수 앞으로 예상치는 하회된다라는 리포트가 어제는 나왔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시티에서는 이를 살짝 다르게 해석하는 모양새입니다. 예상과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매출 잘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했다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네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 체크해 보시죠. 바로 아마존입니다. 1.5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5년 다가오는 새해를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이 기사가 있었는데요. 전자상거래, 광고, 그리고 아마존 웹사이트 서비스가 앞으로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 계속해서 그 기조가 이어올 것이다라는 리포트였는데요. 앞으로의 상승 흐름까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역시 아마존 뒤를 잇는 메타입니다. 4%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간밤 새로 나온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이제부터는 AI 기반 프로필이 철회가 됩니다. 이 AI 프로필은 기계가 생성하거나 사람이 임의로 만들 수 있는 AI와 채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점은 사용자가 이 AI 프로필과의 채팅을 마음대로 차단할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비판과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프로필 자체를 철회하는 모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시죠. 여섯 번째 기업 알파벳입니다. 2.6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간밤 시장을 뒤흔들었던 CES 2025라는 키워드, 구글도 여전히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장중 3%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장중에는 뛰어넘다가 그래도 마감은 2.65%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CES 2025에서 TV용 구글 OS에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8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역시나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파이프 샌들러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픈 AI의 마진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2026년까지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 내용이 언급됐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M7 기업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 신중호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미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네, 장 초반에는 관세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뉴스가 있었죠. 그런데 바로 또 트럼프 당선인이 좀 부인을 하면서 좀 김이 빠진 하루였습니다만 나스닥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M7도 테슬라도 막판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다 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러화가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기분 좋게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출발했지만 관세 축소 뉴스가 조금은 가짜 뉴스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힘이 빠졌습니다. 트럼프의 부인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좀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예상보다는 관세 관련된 뉴스가 어쩌면 이 1월 20일에 취임 이후에 조금은 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장중 내내 유지가 된 모습이었고요.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금리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오프닝에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국제 유가에 대해서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 체계 영향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예전에는 유가가 상승을 하면 뭐 경기가 좋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은 다른 게 이제 미국은 사실은 셰일가스라는 어떤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오바마의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의 어떤 상승이 유가의 상승으로 등식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공급단에서는 오펙 플러스의 어떤 뭐 공급을 풀어주거나 내지는 감산하면서 유가의 변동성을 잡아내고 있고 수요단에서는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국이 좀 수요를 불러일으킨다 하라면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주간으로 한 3%는 오른 것 같은데 간밤에는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이 뭔가 수요를 자극하지 않겠냐고 했을 때 네. 조금은 반등한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유가가 상승하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꼭 그렇진 않다. 다만 오펙 플러스의 공급과 중국의 수요가 어떤 수급에 어떤 밸런스를 주는지를 보시면 유가의 방향성을 체크하시는 데는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의 수요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경기 부양책까지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환율을 얘기를 할 때도 이 중국의 위안화 얘기가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대내적으로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성장률하고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성장률을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의 성장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그래도 한 20%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향 수출 내지는 글로벌 수출에서 이제 중국의 수요가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의 방향성 내지는 변동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원화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간밤에도 사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머징 통화가 강세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조금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X를 통해서 부인을 하다 보니까 다시 장중에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도 약세를 좀 보였고 위안화가 지금 한 7.3 이하 정도가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확인해 봤더니 한 7.34까지도 약해졌는데 네.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서 위안화를 좀 약세로 가져가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수출 품목이 Q가 조금 떨어지는 거를 네. 핏단에 지금 환율로 소위 말해서 커버하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안 좋은 거예요. 관세를 높이면서 전체적인 물동량을 떨어뜨리는데 거기다가 중국발 환율 정쟁까지 펼쳐지게 되면 우리가 왜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일본 제품이 잘 팔리고 한국이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중국발 환율 정쟁은 고스란히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환율 정쟁에서 수출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로 갈 때 한국의 원화도 약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제적인 영향 때문에 위안화 약세를 보이면
환율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까지 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음, 간밤 새벽에 미국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미국 국채가 10년물, 5년물, 음. 2년물, 3년물 이런 음. 식으로 있는데 음.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때그때 다른데 네. 기본적으로 장기물과 단기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가장 많이 보는 거는 10년물과 2년물이에요. 그래서 어. 2년물을 많이 보는 이유는 이 통화정책,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인하에 상당히 많이 연동이 되는 게 2년물이다 보니까 네. 2년물의 방향성을 보고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리는 것에 대한 베팅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10년물은 연준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시장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치 네. 그리고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된 게 10년물이다 보니까 어. 10년물과 2년물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간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3개월, 6개월 그리고 3년짜리 이 네. 옥션 그러니까 경매가 좀 있었죠.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했습니다. 입찰이 좀 부진했는데 특히 이제 3년물 같은 경우에는 전월에 한 4.1%에서 한 4.3%로 입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았다라는 거는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수요자가 아니면 입찰이 좀 부진했기 때문이다. 아. 근데 이 단기물이 입찰이 부진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물이 강해진다라는 거는 금리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네.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단기 금리가 하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예, 근데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하의 강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25년에는 4번의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점도표에서 얘기했던 연준이 12월에는 50bp로 줄어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경제지표, 이를테면 주 초반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단, 그러니까 50 언더라서 경기 위축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기준선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방향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월보다 좋아지다 보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서둘러서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예, 서둘러서 내릴 필요가 없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최근에 보시면 2년물이 한 4.27%, 지금 기준금리가 한 4.5%잖아요. 네. 그럼 한 23bp 정도 남은 거잖아요. 네. 한 번밖에 안 내리겠네라고 베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지난 간밤에 한 3년물 옥션이 즉 경매가 입찰이 부진했고 금리가 조금은 상방의 리스크를 가져간 그런 하루였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그 단기적인 움직임도 장기적인 그 매크로에 영향을 받고서 그쵸.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거냐면 단기 금리,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네. 금리를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금리가 내려갔어? 좋게 생각할 때는 비용이 떨어지고 기업들은 차입을 해서 투자하고 가게는 소비를 많이 하네? 그러면 투자와 소비가 많아지면 경기가 살아나겠네? 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올라가겠네? 네. 그 물가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물이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갖고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밸런스를 가져가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단기 금리는 많이 내려가진 않지만 장기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떤 분위기냐면 요 정도의 금리에서도 미국은 성장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시장도 사실은 관세 축소 부인이라는 뉴스 플로우가 있었지만 심한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 이따가 미증시 전망에도 말씀드리겠지만 CES를 통해서 나타나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나 성장 아니면 미국이 갖고 가고 있는 경제 체질이 워낙 강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간밤에 굉장히 갑자기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 트럼프 당선인이 또 아니다, 이거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꺼내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시장에서 크게 영향력을 받은 부분은 없어 보여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장중에 좀 변동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또 이제 플러스로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미증시의 어떤 상승 탄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상승 탄력은 여전했다라는 부분까지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M7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엔비디아,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역시 CES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AI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네네. 또 간밤에는 폭스콘을 빼고는 또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밤에 반도체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였던 배경에는 엔비디아가 4% 이상 네. 급등을 해줬고 엔비디아의 상승은 뭐 곧 있으면 서부 시간으로 6시 반 정도 되면 오후 6시 반 되면 이 그 젠슨 황 CEO의 발언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폭스콘이 연간 최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AI 성장에 대한 그림을 다시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콘 4분기 매출이 AI 서버 수요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 어저께 보시면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가 엄청난 급등을 보였잖아요. 네. 선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간밤에 미국에서도 반도체 지수가 3% 오른 배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라든지 네트워킹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배경적으로 AI 성장성이 여전한 상태에서 이 CES에서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간밤에 엔비디아의 어떤 급등을 유지시켜준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엔비디아가 젠슨황 CEO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조 연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CES에서는 뭐 AI, 로봇 여러 부분들이 기대되는데 이 기조 연설에서 또 제슨토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로봇. 네네네. 그러니까 그 CES의 기본 주제가 로봇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예. 그리고 뭐 PC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겠지만 로봇에 대한 얘기들이 어떤 메인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로봇은 사실 우리가 그냥 인간형 로봇만 보지만 대부분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로봇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화와 관련된 어떤 그 메커니즘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그려나갈 그림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이제 글로벌 IB들이 진단하는 게 작년에 넘어올 때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GP 마진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물론 70%에서 조금 둔화되는 거라서 둔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S&P 500 내지는 전체 지수에서 엔비디아만큼의 강한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은 없다. 연간 매출이 50% 이상 증가할 것 같고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밸류에이션 중에 PER이라든지 PBR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이 캠피셔가 얘기한 PEG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스 대비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은 0.5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EPS,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단순히 PER로 30배, 이게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25배에서 35배로 왔다 갔다 하는 엔비디아가 30배라는 거는 평균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CES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악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당연히 많은 이제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죠. 네. 로봇까지 역시나 이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M7 이 브리핑을 준비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부터 벌써 800억 달러를 연간으로 투자하겠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라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이 26년도까지는 주당 순이익은 살짝 일시적으로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뭐 영업 현금 흐름에서 들어오고 그게 이제 재무 현금 흐름 내지는 투자 현금 흐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네. 가장 좋은 그림은 영업 현금 흐름은 플러스인데 투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기업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만큼 성장에 대한 재원을 계속 뭐랄까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OCF 즉 오퍼레이션 캐시 플로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현재의 영업 현금은 상당히 좋은데 이 투자 아까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나왔던 게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 네. 말이 800억 달러지
감이 안 오는 숫자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만큼 투자하기 때문에 EPS 딴에는 사실은 좀 둔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물 한 잔 먹으면서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 보시면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베팅이 사실은 EPS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에 대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나오면 차후에 결국은 이 어떤 영업 이익으로 나오고 또 결국은 주당 순이익으로 흘러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밑단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탑다운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라서 엔비디아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장 작년에는 뭐 수익화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저는 올해 내내 말씀드리는 게 이 수요에 대한 것보다 공급을 더 중시하자.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투자고 매출이기 때문에 네. 공급을 더 주도하는 기업들이 성과가 좋은 거지. 아, 과연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지, PC가 얼마나 팔릴지 이렇게 보면은 투자의 방향성이 잘 안 잡히는 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고 왜냐하면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네. 그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당장 수요가 살아나진 않아요. 근데 금리를 내리면서 당장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있거든요. 항상 네.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계 쪽의 대출보다는 기업 쪽의 대출이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기업 쪽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를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이 애플의 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은 본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어줘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이 공급단에서 나오면서 수요가 자극됐던 그런 사이클을 생각하시면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장 EPS가 조금은 둔화될 것 같은데 이런 우려보다는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베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주당 순이익이 또 일시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든 엔비디아는 사실 AI고 또 CES 2025고 이런 기대감을 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간밤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국내랑도 한번 연결을 지어보면 CES 2025 관련해서 삼성전자, 또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협력을 예고를 했잖아요. 글로벌 AI와 협력을 예고했는데 우리는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보면 괜찮은 걸까요? CES에서요. 예.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직간접적으로 밸류체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서 어떠한 신기술이 나올지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의 선도적인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나 이런 걸 갖고 가는 상황에서 사실은 좀 뒤처져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꾸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자본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뭔가를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만 좀 눈을 돌리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CES에서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가열찬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당장 그게 조금은 현대차도 지금 CES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는 불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 부정적인 뉴스라기보다는 당장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애둘러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 기업 중에 뭐가 좋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네. 너무 한 군데만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어떤 거죠? 이 트럼프 당선인이 간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뉴스가 들려오면 전 요즘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테슬라가 EV에서 이제는 ESS로 좀 모멘텀을 확실히 굳혀간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려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EV 하면은 뭐 전기차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기차의 매출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둔화된다, 아니면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잖아요. 최근에 독일도 줄어들고, 뭐 중국은 중국 자체의 어떤 전기차 부흥은 있지만 이게 글로벌하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국 로컬 업체들의 어떤 네. 수요나 매출에 기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방향성을 봤을 때 전기차가 가져가는 그림보다는 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얘기하신 것처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서 가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그 정확하게 뜯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내부에서 매출단에서 부문별로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게 또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 ESS 사업부가 이제 뭐 가정용에서 전체적으로 유틸리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뭐 친환경적인 어떤 그 소싱,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친환경이지만 에너지 쓴 걸 다시 좀 저장하거나 재활용하는 것도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도 단순히 이제 전기차 EV 쪽이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내지는 에너지를 썼을 때 다시 효율적이거나 내지는 재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테슬라 ESS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우리 밤을 찾아오는데 네. 저희는 어떤 일정에 또 어떤 일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이번 증시를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는 뭐 주요 지표로는 아마도 또 ISM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로는 53.2, 그러니까 전월이 52.1이기 때문에 전월보다 더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간밤에는 달러화가 조금은 약세를 보였지만 다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 다시 또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7.5까지 정부에서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약세를. 그래서 달러화가 간밤에 좀 강해질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졸트라 그래서 네. 이제 그 구인 건수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 77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월이 774만 명이니까 소폭이지만 둔화되긴 하지만 워낙 많은 숫자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상치로는. 이 지표로 인해서 간밤에 아니면 오늘 저녁에 달러화는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우리가 좀 같이 봐줘야 되는 게, 관세 뉴스가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네. 이 그 트럼프 당선인의 X가 어떤 식으로 또 계속 표출될지에 대한 변동성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단기에 좀 반등을 해버렸고 미국도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관세 뉴스가 한번 도출이 돼서 이 관세 뉴스가 어떻게 이제 나올지는 한번 이 트럼프 X를 보면서 이제 봐야 되는 시장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쭉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이 트럼프가 아니고 CES에서 젠슨 황의 어떤 키노트 연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금 로봇 내지는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그 테크놀로지 쪽의 흐름들이 미 증시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성을 좀 결정짓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나 전체적으로 흐름을 지켜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해 주신 그 고용 지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아, 졸지 네. 보고서. 네, 네. 듣다가 너무 궁금한 점이 예, 생겨서 예, 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 고용 지표가 잘 나왔을 때 달러화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말씀을 주신 네, 건 네. 어제 얘기해 주셨던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잘 나갈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과 같은 흐름이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는 맞아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간밤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던 거, 네. 국채 입찰이 부진했던 게 연준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생각보다 좋았고, 만약에 서비스업까지 좋아진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소위 말하는 CME 패드와치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달러화가 다른 통화 대비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강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화가 참 이게 애석하게도 전체 글로벌 자산의 배분의 하나의
그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달러화가 강세로 가면 당연히 이머징 쪽으로의 자금 배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은 강해질 수 있더라도 한국은 좀 이렇게 소외되거나 조금은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반대로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면 네.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미국보다 더 강한 성장을 하는 나라들이 나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가지 조건에서 미국보다 강한 성장이 나오는 나라가 지금 있느냐 하면 사실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서비스업이 잘 나와버리면 연준이 금리 내리는 게 어려워서 달러가 강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달러화까지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신 이슈들 중에 국내 증시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쭉 CES부터 미증시까지 얘기 드렸는데, 달러까지 얘기 드렸고, 최근 한 주 초반부터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쁜 걸 떠나서 이렇게 좀 과격하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물론 그래봐야 2,400 후반이라서 작년에 기분 좋게 2,600에서 시작했던 시장이 거의 2,900 갔다가 2,400도 깨지는 아픔을 보였지만 근데 아쉬운 거는 2,500을 앞두고 조금은 이제 다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달러와도 말씀드렸고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4분기는 당연히 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미 그건 알고는 있어요. 그건 네. 알고 있어서 4분기 실적 자체가 주가를 막 뭐라 그럴까 소용돌이에 빠뜨릴 만한 이슈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이제 4분기가 얼마나 악화되는지를 보고 가자. 내지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실적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이 어떤 선반영으로 바닥은 통과했는데 이 상단을 조금 제한하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PBR로 보면 0.9배가 2,550입니다. 그래서 네. 2,400 후반이기 때문에 여전히 70포인트는 남아있어서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ROE가 네. 8% 내지는 7% 후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PBR을 볼 때 ROE를 같이 보셔야 돼요. ROE가 10%는 넘어야 그래도 PBR 1배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ROE가 한 7% 후반에서 8% 초반이게 되면 0.9배만 돼도 좀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가격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2,500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2,500을 만약 넘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만약에 서비스업의 지표가 워낙 잘 나와 버리면, 네. 미국의 경제가 좋네? 우리나라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달러가 강해지고 2,500을 앞두고 조금은 시장의 상단이 제한될 수도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제한적인 이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할 때 모빌리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국내에서도 한번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제 또 생각보다 부진한 업종이 자동차였거든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폭스콘의 어떤 매출로 인해서 반도체가 좋아지고 AI 쪽 그리고 반도체 하니까 이제 한국의 반도체도 그동안 워낙 그 외국인들의 매도에 힘들었는데 기분 좋게 한 연이틀 상승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좀 소외되었었던 게 자동차 쪽이었거든요. 근데 네. CES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내지는 로봇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거를 좀 더 확장해 보면 CES의 모멘텀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까지 올 수 있다. 근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는 좀 소외됐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는 소위 말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너무 높아요. PER이 지금 4배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가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더 살아날 수 있는 시간적으로 한두 달 안에 이제 기대가 있거든요. 네.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20만 원이게 되면 21만 원, 이게 배당 수익률이 거의 지금 5에서 6%이기 때문에 네. 배당 수익률 5에서 6% 여기서 빠져도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방은 상당히 단단하구나.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장이 올라오는데 약간 단기적으로 소외되었다.
그리고 시장은 상단이 조금 막힐 수 있다. 그럼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CES를 통해서 로봇이라든지 자동차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면 선순환 의미에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을 좀 보는 게 적절한 시점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살짝 소외되긴 했지만 CES 모멘텀이 자동차까지도 번져나갈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미리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또 이제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 보조금을 수혜 대상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IRA 법안이 살아있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트럼프 2기가 닥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주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IRA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체는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가 지금부터는 내연기관차, 우리가 흔히 원래 알고 있었던 전통 네. 레거시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면 되거든요. 소비자의 선택은 당연히 가격, 가성비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거 사지,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저가형 모델이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26년에 본격적으로 글로벌 OEM들이 상당히 많은 전기차의 신차 모델이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당장은 전기차의 저가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IRA로 인해서 받았던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오는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고 기대감은 좀 올해 후반에 가서 전기차와 관련된 저가형 모델은 좀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미리 만약 땡긴다면 어차피 악재는 좀 반영이 됐고 호재는 그래도 내년 가면 있다. 이 정도 선에서 밸런스를 맞춰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네. 불안감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지 밸런스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국 증시 이야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